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산업혁명 강좌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산업혁명의 시장적 기초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입니다. 산업혁명은 상당히 큰 규모로 통합된 시장을 전제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통합된 시장을 밑받침한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는 농업에서의 시장경제의 진전입니다. 여기에서는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된 농업과 농가경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는 공산물 시장 수요의 고도화입니다. 여기에서는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배경으로 전개된 공산물 시장 수요의 확대 및 구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넷째는 국제무역과 해외 유통망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역 의존도의 장기적인 추이와 무역 상사의 발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은 기계제 생산 방식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구현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로 통합된 시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계제 생산은 기계라는 고정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성이 있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규모의 확대는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과 그것을 전제로 한 분업적 생산체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장시와 보구를 중심으로 시장 교환의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강운과 해운의 편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통합이 진전되기는 하였지만 안정적인 연안해운이나 강운의 체계가 형성되지는 않았고 유근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의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보호국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조선을 일본 중심의 분업체계에 보습하기 위해서는 조선과 일본 간 물류체계의 발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호국기의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 것입니다. 기양 이래 교통 인프라의 개선을 철도, 해운, 통신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제국주의는 철도를 식민지의 내륙을 제국의 분업체계에 보습하는 교통체계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철도는 유근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무게 대비 가치가 낮은 상품들의 원격지간 유통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중심지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도 철도의 이와 같은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청일전쟁 중에 조선에 진출한 일본 군부는 경부철도를 조속히 부설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지만 러일전쟁 때까지는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1899년에 인천과 노량진을 잇는 경인철도가 건설되긴 하였지만 한반도를 종단하는 철도는 러일전쟁 이후에 부설되었습니다. 일본은 1905년에 경부철도를, 1906년에 경의철도를 건설하였습니다. 1914년에는 서울 원산을 잇는 경원선과 대전 목포를 잇는 오남선이 부설되어 경성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남북을 X자형으로 관통하는 종간철도망이 완성되었습니다. 경부철도와 경의철도는 조선의 내륙부를 일본 제국의 분업체계 속에 보습할 목적만을 위해 건설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중국 동북 지역의 철도 및 부속지를 양도받았는데 이를 기반으로 남만주철도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조선의 경부철도와 경의철도는 남만주철도와 연결되어 일본, 조선, 만주를 통합한 제국적 분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철도가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17년에는 남만주철도 주식회사가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철도를 위탁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1925년에 이르러 남만주철도 주식회사의 위탁 관리 체계는 폐지되고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조선의 국유철도를 직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직영체계가 복원된 후인 1927년에는 조선철도 12년 계획을 수립하여 만포선, 해산선, 도문선, 동해선, 경전선 등 5개 노선의 국유철도를 신설하고 경남선, 전남선, 전북철도, 경동선, 도문철도 등 5개 노선의 사설철도를 매수 개량하여 한국 내 산업용 철도망을 확장하였습니다. 조선의 내륙부들이 철도를 통해 해운망과 연결됨으로써 조선의 내륙부로 국제무역에 포섭된 분업체계가 진전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관철도가 건설되기 이전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계양장에 정주하였지만 종관철도가 부설되면서 철도 연변의 도시에도 정주하게 되었습니다. 철도 연변의 도시는 새로운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는데 일본인들이 그와 같은 변화를 주도하였습니다. 철도 연변이 새로운 상업의 중심지로 변모되어 감에 따라 이와 같은 변화에 동승하는 한국인들도 출현하면서 중요한 철도역은 대도회로 발전해 갔습니다. 다만 철도는 그렇게 조밀하게 건설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한국 농촌의 많은 지역은 철도망의 이역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연안해운이 발전했으며 강원도 발전하여 선상과 선상들의 상업활동을 지원하는 객주와 보구상업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적으로 정비된 항만은 거의 없었으며 정기 또는 부정기 항로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업체가 발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개항기에 들어 증기선이 도입되게 되면서 증기선을 이용한 해운업체가 등장하였습니다. 조선은 1882년에 체결된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에서 외국인에게 강운권을 허용하였으며 이후 연안해운권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해운회사 초상국이나 일본의 해운회사들이 한국의 계양장과 동아시아 각지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해운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중국과 일본의 해운회사들은 이를 배경으로 한국의 연안해운에 대한 진출도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905년 8월 13일 한국 연해 및 내야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가 조인되기 이전까지 일본 선박은 비계양장이나 내야를 연결하는 항로를 개설할 수 없었는데 이 약정서에 의해 일본 선박의 영업 범위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이전에도 연안, 해운, 정기 항로가 개설된 만큼 발전되었지만 쇄국 정책으로 일본인의 국제 해운은 거의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자국의 기선회사를 동아시아의 기간적 해운회사로 키우기 위해 정책적, 금전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일본과 조선을 잇는 해운편도 그 일환으로 정비되어 갔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명령항로 체계는 일본 해운회사를 육성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일본은 1908년부터 조선에서도 해운 보조 제도를 만들어 대한제국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였는데 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대상은 일본인 기선회사에 한정하여 고려의 한국인 회사가 운영하던 항로들도 일본인 기선회사가 운항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인 기선회사를 주축으로 하여 한국의 연안 해운망을 정비하고 일본인 기선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던 조선과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해운체계에 한국의 연안해운망을 동합시켰습니다. 개항기 이전에는 선박을 정박하고 하역하기 쉬운 자연적 조건을 가진 지역에 보구가 열리기는 했지만 개항기에 들어서면 개항장은 근대적인 축항 기술에 의거하여 개조되었습니다. 항만의 축조 개수와 세관의 건립을 포함한 항만 시설의 정비는 한국에 대한 군사 정치적 지배와
식민지적 분업 관련을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메가타 재정고문은 1906년에 각 계양장의 세관 설비를 충실하게 하고 관세 행정을 민활하게 하기 위해 총 공비 400여만 원을 들여 1906년부터 5개년 계획 사업으로 부산, 인천, 진남포, 평양, 원산, 신우주, 군산, 목포, 청진, 성진, 마산 등 11개의 계양장의 항만 개축과 세관 설비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인천, 부산, 진남포와 같은 주요 항만의 수축 공사는 합병될 때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아 합방 이후 조선총독부가 그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에 항만 규모를 확대하여 수륙 연락 설비를 완성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항만 시설을 정비하여 해운망과 철도망을 연결한 운수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한국의 우편 사업은 개업화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신 사업은 중국 전신국이 경성과 의주를 잇는 전신 사업을 실시한 것이 효시이지만 이후 한국 정부도 독자적인 전신선을 가설하여 전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개항 이후 일본 제신성은 한국 정부의 우편 전신 사업과는 별개로 한국 계양장과 일본을 연결하는 우편 전신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계양장이 점차 늘어나자 한국에 소재한 일본인 통신기관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1903년부터 일본국 통신기관은 경부철도 연성과 계양장을 거점으로 하여 해안선을 따라 급속하게 증설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통신기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X자형의 배치를 하고 있는 반면 일본국 통신기관은 계양장을 중심 거점으로 하여 인접지역으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1904년에 한국 정부 재정교문으로 메가다가 부임할 때 고무라 외무대신으로부터 받은 훈령인 대한시설강령 7항에는 통신기관을 장악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1905년 4월 1일에 한국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협정서를 조인하여 통신기관을 장악하고 조선의 통신기관을 일본국 제신성의 관리하에 두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계양장 중심의 다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적인 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국 시기에 통신기관은 식민지 지배체제 확립에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식민지 재정제도의 창출과 식민지 치안제도 창출에 기여한 점은 특기에 들만합니다. 재정부문 메가다가 추진한 재정개혁은 징세 과정에서 군수를 배제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국고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고금을 시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별로 존재하지 않아서 우편기관에 당시 일본에서도 실시되지 않은 국고금 취급 사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은행에 소재하지 않은 군에 소재하는 우편기관은 그 자체로는 금융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간이한 우편기관인 임시 우체소였습니다. 그대로는 국고금 취급 사무를 담당할 수 없었으므로 주유항군의 임시 우체소를 우편 취급소로 승격시켜 국고금 취급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어 감에 따라 한국인 의병이 각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인 의병을 진압하기 위한 치안통신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치안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비전화 제도를 창설을 했습니다. 경비전화망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대한제국 예산으로 마련하였으며 건설 및 운영은 동간부 통신관리국이 수행하였습니다. 경비전화 제도는 대한제국의 예산으로 의병을 진압하기 위한 치안통신망을 구축하는 제도였지만 이 경비전화망을 공중통신망으로 사용하여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의 사적 통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통신기관의 업무는 우편, 전신, 전화와 같은 고유한 통신 업무 및 국고금 취급 사무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운송 대행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소포 우편,
자금 결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우편함과 우편대책, 영세 자금의 동원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우편저금 등을 모두 취급하여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비되고 있었습니다. 우편 전신을 취급하는 통신기관은 식민지기에 더욱 확충되어 갔습니다. 장씨가 여전히 농촌의 중요한 상업 중심지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는 통신기관의 보급에 있어 농촌에서의 장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편국서의 상당수는 장씨가 열리는 동리에 개설하였습니다. 우편국서는 시장 정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한국의 통신기관의 밀도는 일본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통신기관의 보급 수준은 낮았는데 이것은 한국의 시장경제 발전의 지역적 특질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도 교통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수출지도 공업화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수출의 물자를 취급할 항만의 하역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전과는 달리 해방 이후에는 기차가 아니라 자동차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20년대에 모토라이제이션이 매우 왕성하게 진행되었는데 식민지 조선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철도를 자동차로 대체하는 시도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자동차의 운수 활동은 식민지기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자동차의 보급이 낮았고 광역적으로 원활하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체계가 발전되어 있지 않았으며 농촌에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농촌의 각 지역에도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는 산업혁명과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농촌들이 근대 교통수단에 의해 광역적 시장체계에 통합되는 것은 1970년대 시외버스와 자동차 보급이 진전되는 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농업에서의 시장경제의 진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